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을 키우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10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의 기회를 줬었는데 이번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연을 끊어내어 버렸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정말 그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결혼을 하자마자 제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남편의 사업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어요. 일이 좀 어렵다 보니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면 쉽게 접근을 할 수 없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서 일하는 사람을 구해도 그만두게 되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되었었죠. 그러다 보니 남편의 사업이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자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 옆에서 일손을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도배 일을 같이 하고 싶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었지만 고된 일을 저에게는 시킬 마음이 없다면서 강하게 거절을 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만 더욱더 악화가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제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된 도배일은 어느덧 남편 옆에서 10년의 시간 동안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고된 일을 해본 적이 없었던 저는 몇 달간 온몸이 쑤실 정도로 너무 힘이 들었었지만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서 그런지 행복감이 더 컸었고 고생한 만큼 저희 집안도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아파트를 장만할 수가 있었어요. 정말 악착같이 모아서 넉넉한 54평을 계약할 수가 있었는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던 어느 날 예상하지 못했던 불편한 일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와 54평 아파트에 입주를 하는 게 옳은 건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을 둘이나 키우는 입장에서 혼자 살고 있는 시모까지 걷어들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불편한 건 싫어해서 시모의 의견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나 혼자 생활하는 공간이 얼마나 된다고. 작은 방 하나 내어주면 되는 거지. 그게 그렇게 싫어서 서로 얼굴 붉혀야 되겠어? 54평에 방 4개면 나 하나 충분히 지낼 수 있는데 왜 싫다는 거야? 혼자 사는 것도 외롭고 지금 살고 있는 집 정리해서 그 돈 너희들한테 주면 되는 거잖아.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건데 몸도 안 좋아서 여기저기 많이 쑤시고 하루하루가 힘든데 이번 기회에 서로 좋게 해결 보면 좋잖니. 글쎄 그건 안 돼요. 이 사람이 좋다고 해도 저는 싫어요. 그냥 거기서 사세요. 왜 굳이 일을 크게 만들려고 그래요? 저희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드라마나 TV 프로 같은 데서 함께 지내다 보면 고부지간 사이 틀어지고 이혼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들 수없이 많이 봤었는데 우리 집안도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엄마가 무조건 이사가는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된다면 모두가 불편해지고 얼굴 붉히게 되는 일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네가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할 거라곤 꿈에도 몰랐다. 너는 항상 보면 며느리만 중요하지 엄마가 어떻게 살든 그런 건 관심조차 없는데 나중에 세상 떠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잘해야 되는 거야. 엄마가 며느리를 잡아먹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서로 좋게 웃으면서 지내자는 건데 너는 단칼에 거절을 하니? 그럼 며느리만 좋다면 너도 허락해 주는 거지? 내 아들은 네가 힘들어지는 걸 못 보겠다고 나를 거부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도 남편과 같은 의견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 사람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내게 될 시간이 많아지는데 아무래도 어머님이 집에 있으면 불편한 점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어머님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평소에도 여러 가지로 의견 충돌이 자주 생겨서 심적으로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한 공간에서 같이 살다 보면 처음에는 서로가 많이 배려하겠지만 결국 그 끝은 안 좋은 결과로 끝날 것 같아서 저도 사는 건 떨어져서 지내는 게 좋겠어요. 어머님도 분명 후회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과도 사소한 의견 차이로 가끔 마찰이 생기는데 어머님과 함께 지내다 보면 이 사람은 제 눈치 보고 어머니 눈치 보다가 결국 중간에서 감정이 터져버리면 지금보다 더 안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편하게 지내면 되는 거지. 굳이 우리 이사 가는 집에 들어와서 작은 방에서 생활할 필요 없잖아요. 어찌됐든 저는 싫어요. 남편이 시모의 의견에 대해 강하게 거부를 했어요. 남편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싫어했던 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5년 전쯤에 첫째 딸이 심한 몸살을 앓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창 일이 바빠서 시모에게 부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선 너무 먼 지방에 계시고 일도 하셔서 시모가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저희 집에 시모가 들어와 함께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제 딸을 봐주기는커녕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고 동네 지인분들을 다 끌어들여 저희 집에서 부어라 마셔라 술판을 벌였던 적이 있었죠. 그 전부터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놔서 정말 힘들었었는데 시모에게 싫은 소리 해봤자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아 묵묵히 제가 알아서 처리했었어요. 저희 부부는 출퇴근을 같이 해서 남편이 항상 시모의 행동을 전부 지켜보고 있었죠. 저처럼 똑같이 참고 있었고 안 좋은 감정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 시모가 저희 집에서 술판을 벌인 건 조용히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어요. 제 딸은 방에서 열이 펄펄 끓고 있는데 조금의 신경조차 쓰지 않고 술이 가득으로 취해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시모의 무책임한 행동에 결국 남편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고 그날 이후 한동안 시모와 연락까지 끊어버렸었죠.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시모는 저희 부부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고 그 노력에 한 번만 눈 감아주기로 했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조용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시모는 겉으론 용서를 구했지만 속으론 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었는지 저를 대하는 모든 행동들이 상당히 날카로워지길래 진지하게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지만 이미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졌던 상태라 결국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시모는 남편이 잠깐 볼일을 보러 나간 사이 애들이 보는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 패대기를 쳤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시모가 그런 행동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무방비 상태로 시모에게 머리를 한 움큼 뜯긴 적이 있었죠. 그때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나는 한 단어가 한동안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저희 집안 보고 개족보라면서 엄마가 한국분이 아니라서 제 얼굴이 약간 이국적으로 생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건들지 말아야 될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댔습니다. 살면서 외모적으로 놀림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은 적이 별로 없었는데 시모에게 그런 말을 듣게 되니 너무 서운했었고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를 줘서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 뛰쳐나간 적이 있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저도 시모의 머리채를 쥐어뜯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울고 있는 상황에서 저까지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아예 상대조차 하지 않으려 했었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었고, 모든 상황들에 대해 설명한 뒤 다시는 시모의 얼굴을 안 보겠다고 하자 남편도 시모에게 많이 실망했는지 저와 같이 연락을 끊고 지냈었어요. 시모는 지인들과 술 한잔 하다가 욕먹었던 걸 서운하게 생각해서 저에게 본풀이를 한 거라지만 애들이 보는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았던 건 정말 용서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락 한 통 하지 않고 서로 등을 돌린 채 2년간 얼굴도 안 보고 지냈었어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행복했었고 평생 안 보고 사는 게 소원이었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어느 날 시모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보호자가 필요했는지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를 남기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로 타박상 정도 있었지만 그 핑계로 다시 저희 부부에게 접근하려는 의도 같아 보였어요. 너무 놀랐는지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다면서 온갖 불쌍한 척은 다 했었고 끊어내지 못하게 천륜이라고 걷는 것조차 힘들다는 시모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서 한동안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모의 집에는 절대로 들어가려 하지 않길래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만 지내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한두 달이 넘어가더니 어느새 6개월이나 지나가게 되었고 저희도 상당히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시모가 겉으론 힘들다고 하면서 저희가 안 볼 때 밖에서 돌아다니는 모습이 몇 번이나 포착이 되었거든요. 걷는 게 힘들다며 나이를 먹어서 다친 부분이 잘 낫지 않는다고 온갖 불쌍한 척은 다 하더니 뒤에서 몰래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지내는 시모의 거짓된 행동들이 저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한두 번 실망을 한 게 아니라서 시모에게 조금도 잘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도배일 특성상 아파트가 아닌 이상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다른 현장으로 옮길 때 몇 번이나 외출하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거짓말을 한다면 그땐 정말 평생 얼굴을 안 보기로 남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집에서 아프다는 핑계로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저에게 온갖 잡일은 다 시키더니 저희 안 볼 때는 몰래 밖으로 나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지내는 시모의 모습들이 저를 더욱더 화가 나게 만들었죠. 시모는 어떤 분위기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또다시 몰래 집 밖으로 나와 어디론가 급하게 움직이길래 남편과 함께 그 뒤를 따라갔는데 어느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런데 잠시 뒤 시모가 들어간 건물 앞에 경찰차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오길래 너무 놀란 저희 부부는 차에서 내려 시모가 들어간 건물로 들어가려 하자 경찰들이 앞을 가로막더니 잠시 뒤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 채 걸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시모 또한 함께 있었고 그동안 저희 몰래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다 알 수 있었어요. 시모는 정상적이지 않은 노름을 하고 있던 거였죠.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철이 없어진다더니 쉴 틈 없이 사고를 치는 시모의 모습에 결국 저희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징역을 살지는 않았지만 잘못을 한 행동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봉사활동이 주어졌었고 그 모습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남편은 완전히 등을 돌리고 살았어요. 아예 만나주지도 않고 연락까지 끊으면서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예 시모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며 저희 가정에만 집중을 했었어요.
시모도 처음에는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저희 집에 몇 번이나 찾아왔었지만 강하게 차단해버리자 시모도 결국 포기를 하고 또다시 혼자서 몇 년간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이 이사를 가게 된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또다시 접근을 시도했지만 남편은 무조건 싫다고 반대를 했어요.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은데 무작정 밀고 들어와 고집을 부려서 저희도 참 난감했었어요. 가족과의 연을 끊는다는 게 이렇게까지 힘든 줄 정말 몰랐었죠.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시모도 욕심이 생겼는지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들어오려 하길래 남편이 사전에 차단을 했어요. 어떠한 말을 해도 전부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온갖 불쌍한 척 다 하면서 저희 부부를 계속 설득시키려 했지만 이미 전에 상당히 많은 경험을 해왔던 터라 또다시 반복되는 일을 겪고 싶지 않았어요. 시모는 저희가 강하게 반대하자 결국 눈물까지 흘렸고 살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인생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며 애원을 했지만 남편과 저는 시모가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어서 더는 대화해봤자 서로의 기분만 안 좋아져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남편도 시모만 보면 치를 떨 정도로 너무 싫어했었어요. 자기 엄마라고 하지만 실망스러운 모습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마음이 굳게 닫혀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다음날 시모가 저에게 따로 전화를 하더니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냐며 줄 게 있다고 저만 오길 원했어요. 아주 잠깐이면 된다고 장소를 문자로 찍어 보내줬어요.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고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겠다고 설명한 뒤 저 혼자 시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입을 열었어요. 이거 받아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거든.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네가 우선인 게 말이 되니? 내 아들과 그만 이혼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혼이요? 그 말 하려고 지금 저를 부른 거였어요? 이건 뭐예요? 봉투 안에 들어있는 100만 원으로 뭐 하자는 건데요? 설마 이거 먹고 떨어지라는 거예요? 보면 모르겠니? 네가 지금 내 아들 믿고 상당히 설치는데 결국 팔은 하늘로 굳게 되어 있다는 거 몰라? 내가 쓸데없는 짓 하기 전에 둘이 그만 정리해라. 역시나 당신은 조금도 달라진 모습이 없었네요. 눈물 흘리면서 같이 살자고 애원했던 것도 전부 거짓된 모습이었고 진심이었던 적 단 한 번도 없었죠? 너랑 같이 살고 싶어서 그 집에 들어가고 싶다는 말을 한 줄 아니? 남은 인생 내 아들과 함께 지내고 싶어서 들어가겠다는 거였어. 너 같은 개족보가 그 집에 어울린다고 생각해? 필리핀 사돈이 웬 말이야? 첫째 손녀가 예전에 몸살 났을 때 왜 내가 안 봐줬는지 알아? 순수 한국 혈통이 아니잖아. 딱 봐도 외국인처럼 생겼는데 정이 가겠니? 남들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내 아들이 국제 결혼했냐고 물어보더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데? 너 같은 개족보 때문에 우리 집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히 안 좋아졌다고. 나도 더는 못 참겠다. 네 뱃속에 태어난 자식들 얼굴 꼴 보기도 싫고 너도 그만 보고 싶으니까 여기서 그만 갈라서라. 네가 뭔데 모자지간을 끊어내려 해? 100만 원 줄 테니까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남의 집안 그만 망치라고. 정말 대화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네요. 나이만 먹었지. 하는 행동은 유치원 애들보다 못하는데 더 대화해봤자 뭐 하겠어요. 일단 100만 원은 준 거니까 받을게요.
그동안 그이가 생활비 줄 때마다 그 돈 정말 아까웠었는데 오늘은 이 돈으로 가족들끼리 외식이나 해야 되겠어요. 나이를 먹더니 정신 상태가 산으로 갔나 봐요. 아무래도 조만간 요양원 알아봐야겠어요. 제가 봤을 때 오락가락 하는 것 보니 치매가 있는 것 같은데 하루빨리 요양원 가서 자리 잡는 게 좋겠네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할 말 다 끝났으면 먼저 일어나 볼게요. 돌아가는 길은 아직 기억하고 있는 거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그이한테 전달해 줄 테니까 가서 미리 짐 좀 싸두고 있어요. 그동안 정말 지긋지긋했는데 이제야 저희도 두 발 뻗고 잠 좀 잘 수 있겠어요. 당신이 애초부터 똑바로 된 행동을 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제가 부른 거 아니니까 음료수는 당신이 계산하세요. 이 돈은 저희 가족을 위해 써야 되잖아요. 시모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벌떡 일어나더니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커피를 제 얼굴에 사정없이 뿌려버렸어요. 저도 주스를 들어 시모의 얼굴에 뿌려버렸죠. 화가 잔뜩 올라온 시모는 남편과 그만 이혼하라며 자기 아들 내놓으라고 제 머리채를 잡으려 하길래 양손을 붙잡아 패대기 쳐버렸고 몸에 묻은 커피를 털어버린 뒤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시모가 의자를 들어 저에게 집어 던졌고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등을 맞게 된 저는 비명과 함께 넘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몸을 웅크린 채 힘겹게 남편한테 전화를 연결한 뒤 도와달라고 얘기했어요. 시모는 제 전화기를 사정없이 신발로 밟아 액정을 깨부순 뒤 머리채를 잡아 좌우로 흔들며 당장 이혼하라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시모를 말리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저는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몸을 일으켰는데 제 전화에 바로 달려온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분노한 얼굴로 시모에게 거침없이 걸어갔어요. 남편이 이성을 잃은 모습에 시모는 뒷걸음질 치더니 엄마한테 얼굴을 붉히면 되겠냐고 양손을 잡으면서 어색한 미소로 단둘이 같이 살자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너랑 나랑 이렇게 된 건 중간 역할을 하지 못한 며느리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내가 방금 이혼하라고 했거든. 위자료까지 챙겨줬으니까 이제 엄마랑 단둘이 살자. 그렇게 할 거지? 설마 너를 낳아준 엄마를 등 돌릴 거니?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지? 네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너희 아빠 사고로 세상을 떠났었잖아. 그때부터 사는 게 정말 힘들었었다. 그래도 너를 놓지 않았고 악자같이 살아오면서 키워줬는데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지. 너희들 돌아서면 남이지만 엄마는 피를 나눈 천륜이다. 절대로 끊어낼 수 없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 쟤한테 속고 있는 거야.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잖아. 혹시 알아? 54평 아파트로 이사 가고 나서 그동안 힘들게 모은 재산 전부 다 먹으려고 너한테 해코지할 수도 있는 거라고.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너도 많이 봐서 알잖아. 더군다나 개족부인 쟤랑 같이 엮여봤자 좋을 거 하나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엄마랑 같이 살자. 엄마? 엄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 앞길이나 망치는 게 엄마야? 지금까지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부 다 봤으면서 그런 말이 나오냐고요?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서 행복해 보이니까 질투하는 거잖아요. 나는 당신을 아예 끊어내려 했어도 저 사람이 낳아준 당신을 내치는 건 나중에 후회로 남을 수 있다고 몇 번이나 기회를 주자고 저를 설득했었어요. 그만큼
가정의 평화를 우선시 생각하며 좋게 풀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요? 제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도 저 사람이 제 옆에서 같이 힘들게 일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라고요. 당신은 매번 매 순간 우리 가정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평생 연락하지 않을 테니까 2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이 고독사로 떠나도 찾아가지 않을 거니까. 뭐라고?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엄마가 받는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쟤한테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나. 결국 엄마를 버리겠다는 거야? 안 되겠다. 너 선택해라. 쟤야 엄마야.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야. 쟤를 선택하는 순간 엄마는 저 다리 위로 올라갈 거라고. 당신 마음대로 해요. 나는 이 지긋지긋한 삶을 끝내버리고 싶다고요. 남들처럼 조용히 살고 싶어요. 제발 우리 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시모는 남편의 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고, 시모는 카페에서 뛰어나가 길 건너편에 있는 다리 위로 올라갔어요. 자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각오하는 게 좋을 거라고 남편이 자기를 말려주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모가 보는 앞에서 저를 부축해준 뒤 차에 태웠어요. 시모는 진짜 마지막 기회라면서 자기한테 오라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서 다리 위 난간까지 올라가 액션을 취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시모의 말을 듣지 않은 채 차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시모가 남편의 모습에 당황했는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던 다리에서 내려오려던 순간 발을 헛디뎌 미끄러졌고 충격적이게도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흐르는 강물에 철퍼덕하는 소리와 함께 물에 빠진 시모는 기절을 했는지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고 놀란 남편은 급하게 다리 쪽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시모를 물 밖으로 힘겹게 건져냈는데 숨을 쉬지 않아 인공호흡을 하면서 구조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몇 분 뒤 구급차가 도착해 시모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부부도 병원으로 향했고 응급실에 옮겨진 시모는 다행히 다시 심장이 뛰긴 했었지만 골든타임이 지나서 깨어나는 바람에 내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숨만 쉴 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언제 정신이 돌아올지 담당 의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깨어난다 해도 이미 뇌에 손상이 가해져 정상적인 생활은 힘들 거라는 말을 듣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벌써 2달이나 시간이 지나 버렸어요. 시모는 처음보다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고 의사의 입에서는 힘들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 이런 일을 만들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남편이 오죽했으면 시모를 받아주지 않았겠어요. 그만큼 저희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었기 때문에 다리 위로 올라갔어도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던 거고 받아준다면 또다시 저희 가족을 힘들게 할 것 같아 시모에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응징을 해주려 했던 건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게 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길게 버텨봤자 앞으로 2달 정도라고 합니다. 그 전에 정신이 깨어난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의사는 그럴 가망성이 거의 없다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힘들 거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희 가족에게 일어났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남편은 저 몰래 눈물을 훔친 적도 몇 번 있을 정도로 정신적 충격이 꽤 큰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 가족이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시모의 잘못된 행동들이 결국 이런 일까지 오게 만들었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족은 언제나 화목하고 평화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차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몇 달 뒤면 매년 찾아오는 추석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오다 보니 마트에서는 벌써부터 명절 선물을 한창 예약받고 있더라고요. 정신없이 움직이는 직원을 보고 있는데 작년 추석 때 있었던 안 좋은 기억이 저를 힘들게 만들었고 불과 작년에 있었던 일이라 정신적 충격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저는 장을 끝까지 못 보고 다시 차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를 걱정한 남편은 이미 끝난 일이라고 진정시켜 주었지만 그때의 기억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면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너무 힘이 들었어요. 작년 추석 처음 명절 때 걱정과 기대를 가지고 시댁을 가게 되었는데 이미 저보다 먼저 도착해 있던 두 형님을 보고 반갑게 인사를 했지만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랐던 저는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 형님들 표정을 살폈고 왜 저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는 건지 알 수 없었던 저는 조심스럽게 둘째 형님한테 제가 실수한 게 있는지 물어봤었어요. 저를 빤히 쳐다보던 둘째 형님은 머리도 나쁜 게 눈치도 없다면서 갑자기 막말을 퍼부어대며 화를 냈어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큰 형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주방으로 들어갔고 둘째 형님이 서둘러 뒤따라 들어가자 저도 눈치를 보면서 들어갔는데 큰 형님이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곳을 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상당히 많은 명절 음식 재료가 쌓여 있었고 큰 형님은 저를 보더니 할 일이 많다면서 오자마자 앞치마를 던졌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은 시댁에 오자마자 아주버님들이 어디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지방 출타 중이라 저녁을 먹기 전에 올 거라는 말을 둘째 형님한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감이 안 잡히나 본데 매번 명절 때마다 항상 이 정도 양은 기본적으로 하거든. 이 동네 특성상 서로 음식을 돌려먹는 관습이 있어서 우리도 많이 준비해야 되니까 서둘러 움직이는 게 좋을 거야. 이번 명절이 첫날이니까 동서는 송편을 빚으면 되겠어. 한 3,000개쯤 하면 동네 분들과 나눠 먹고 우리 가족들도 충분히 나눠 가질 수 있으니까 내가 말한 것보다 최대한 많이 준비해줘. 우리는 오늘 먹을 저녁 준비를 할 건데 불만 없지? 송편 빚는 거 어렵지 않잖아. 나는 이 집 며느리로 처음 들어왔을 때 동서보다 더 심했었어. 별거 아니니까 엄살 떨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토달지 말고 해. 오자마자 기강을 바로 잡아야 집안의 체계가 잡히는 거니까 막내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 내 말이 곧 법이라는 걸 잊지 마. 여긴 또 다른 사회라고. 형님 말만 잘 들으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괜히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면 앞으로 피곤해지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웃으면서 하는 게 좋겠지? 나는 어머님이 동서를 왜 며느리로 받아들였는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이해 안 되는 건 요즘 개나 소나 대학 졸업장은 가지고 있을 텐데 고졸이라는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형님이랑 내가 대학 교수인 건 알지? 대화가 안 통하는 걸 떠나
섞이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야. 동서만 고졸이지. 우리 집안 식구들 전부 다 대학은 나왔다고. 집안이 못 사는 것도 아니라던데. 무슨 사정이라도 있었어? 고졸에서 멈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도 있는 건가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는데요. 형님들이 원하는 대학 교수 직업을 선택했던 것처럼 저 또한 제가 하고 싶은 사업하면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요즘 시대에도 고졸, 대졸 따지는지 몰랐는데 제 주위에 대학 나온 애들만 봐도 전공을 살리기는커녕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른 직업을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제가 원하는 사업을 했고 대학 나온 애들보다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잘 살면 그걸로 된 거 아닌가요? 형님들은 결혼 후 저를 어떻게 해서든 잡아먹으려고 이를 갈고 있었어요. 사회 경험이 많았던 저로선 형님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딱 알 수 있었죠. 송편을 3,000개나 만들라고 할 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곧 저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 혼자 그 많은 양을 만든다는 건 무리가 있었고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떠보려고 일부러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학 교수인 형님들과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아무 말 없이 송편을 빚고 있었어요. 솔직히 까놓고 보면 시댁 집안에서 제가 제일 능력 좋고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형님들이 대학 운운하면서 무시하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잘난 사람일수록 오히려 숨기기 마련이지 잘난 척하는 사람들 보면 딱 거기까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부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니죠. 형님들도 저보다 능력은 없는데 내세울 게 교수라는 직업 하나로 지식이 좀 많다는 걸 어필하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그런 행동들이 어쩔 때 보면 철없어 보여서 상대를 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굽신거리면서 형님들한테 먼저 기어들어가지 않는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형님들은 묵묵히 일하고 있는 저를 또다시 건들기 시작했어요. 송편 빚는 걸 어렸을 적 부모님과 잠깐 해본 이후 처음이라 이쁘게 만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걸 그냥 지나치지 못한 형님들은 또다시 저에게 말을 붙여왔고 제가 무시하면서 송편만 빚고 있자 기분이 상했는지 자기들 말 무시하냐면서 힘들게 만들어 올려놓은 송편 쟁반을 엎어버렸어요. 동서, 지금 내 말 무시하는 거야?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 좀 더 신경 써서 만들라고 했잖아. 내 말이 안 이꼽게 들렸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송편 좀 제대로 만들라고 했던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 그리고 왜 아까부터 계속 내 말을 무시하는 건데? 동서가 밖에서 잘 나가는 거? 여기선 아무 쓰잘모리 없어. 내 말을 안 들으면 앞으로 남은 인생이 힘들어질 뿐이라고. 좀 전에도 내가 분명 좋게 얘기했었는데 벌써 까먹은 거야? 붕어 대가리니? 고졸이라서 뒤돌면 까먹는 거냐고. 벙어리도 아니면서 왜 아무 말도 못해? 동서는 오늘 2층 보조주방에서 송편 3,000개 전부 다 만들지 못하면 내려올 생각 조금도 하지 마. 그러니까 알아서 기는 게 앞으로 생활하는데 편하다고 했잖아.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고생을 사서 하는 거 보니 동서도 참 답답하다. 아까부터 고졸고졸 하는데 그러는 교수님들은 뭐 얼마나 잘났다고 지금 저를 무시하는 거죠? 제가 이 집안 막내 며느리로 들어왔어도 이런 식으로 저한테 함부로 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만해요. 제가 형님들 대우를 안 해줬나요? 시키는 거 묵묵히 하고 있고 물어보는 질문엔 조심하려고 입도 뻥끗 안 하고 있는데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들어서 저를 막대하는 건데요? 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첫째 형님은 옆에 있던 소쿠리로 갑자기 제 머리를 내리쳤어요. 형님이 하는 말에 불만을 가졌다며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고 저는 첫째 형님한테 머리를 한 대 맞고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까지 나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았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첫 명절이었고 모든 것들이 어색한 건 당연한데 고졸이라는 이유 하나로 저를 막대하는 형님들의 행동들 때문에 속에서 화가 끓고 있었습니다. 곧 저녁 식사 시간이고 시부모님이 들어올 시간이라 더 큰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송편 빚는 재료를 가지고 아무 말 없이 2층 보조 주방으로 올라갔어요. 송편을 3,000개 만들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고 그날 하루 한 끼 먹을 양만큼만 만들어둘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싶었어요. 사업 때문에 많이 피곤한 상태라 형님들과 섞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쿠리로 제 머리를 내려친 건 나중에 명절이 끝나고 죄를 물을 생각이었고 저에게 첫 명절인 만큼 최대한 좋게 끝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건 오로지 제 생각이었을 뿐 두 형님들은 그날 나를 잡은 건지 저를 뒤따라와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서 고졸 주제에 자기를 무시한다며 골프채를 들고 올라왔어요. 야, 너는 내 말이 우습니? 나이도 한참 어린 게 어디서 지금 불만 섞인 표정으로 집안 분위기를 망치고 있어?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내 말이 곧 법이라고 했는데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하고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그래도 첫 명절이라 긴장을 많이 했을까봐 좋게 대해주려 했는데 동서 태도를 봤을 땐 말로 하는 것보단 매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네. 못 배웠으면 맞아서라도 배워야지. 오늘 바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가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거든. 그래서 지금 들고 있는 골프채로 뭘 어떻게 하려고요? 저한테 휘두르게요? 아니,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생각이 그렇게 없어요? 그걸 저한테 휘두르면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달고 있는 교수직 내려놓고 싶은가 봐요? 요즘 사업 운영이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이 살다 보니 힘들어서 좀 쉬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그냥 쉬는 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쉬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땡값도 받으면서 쉴 수 있게 해주겠다니 저로선 너무 감사한데요? 형님이 그런 깊은 뜻이 있는 줄 정말 몰랐어요. 왜 머뭇거리세요? 형님이 잃을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각오도 없이 골프채 들고 온 거예요? 어머, 동서. 지금 형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냥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끝나는 건데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서로 좋게 지내면 되는 거잖아. 참 웃긴 게 한국 문화는 이게 잘못됐어요. 막내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무조건 형님들 말에 따라야 하는 거고 뭐든 죄송하다고 굽신거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누가 예전처럼 자기 의사표현도 하지 않고 온갖 상처 다 받아가면서 시키는 일 묵묵히 하고 있겠어요. 이 집안에서만 막내 며느리지 밖에선 저도 대표 소리 들으면서 대우받으며 살아간다고요. 그리고 대학 교수나 됐으면 배울 거 다 배운 양반들일 텐데 애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죠? 고졸 나왔으면 무시당하는 게 당연한 거고
대학 나왔으면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요? 교수부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에서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을 해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학교 학생들이 정말 불쌍하네요. 여기가 군대도 아니고 기강을 잡아야 된다는 말부터가 어이가 없어요. 그냥 서로 좋게 웃으면서 잘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히고 있다가 시부모님 오시면 집안 분위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제가 눈을 치켜 세우고 형님들한테 불만을 털어놓은 순간 첫째 형님은 제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골프채를 치켜 올려 세웠고 둘째 형님이 말리려 했지만 이미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는지 고조리 겁도 없이 시댁 집안 며느리로 기어 들어왔다며 사정없이 휘둘렀고 무방비 상태였던 저는 결혼 첫 명절날 꼼짝없이 매타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형님의 충격적인 행동에 놀란 저는 비명을 질렀는데 그 순간 뒤에서 버럭 소리를 지른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너네가 막내 며느리는 첫 명절이니까 모르는 게 많은 건 당연한 거니? 잘 좀 가르쳐 주려고 몇 번이나 부탁했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왜 막내 며느리한테 골프채를 휘두른 건데? 네가 한 행동이 나한테 납득되지 않으면 이 상황 절대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다. 어머님이 좀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혀 모르시잖아요. 막내 동서 편만 들어주면 안 되는 거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막내 동서가 형님 성격을 긁었다니까요. 오죽했으면 골프채까지 휘저었겠어요. 말하는 게 얼마나 싹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너는 이런 상황이 잘 됐다는 거니? 말리지는 못할 망정 옆에서 부추기고 있어? 막내 며느리가 뭘 잘못했는지 드러나 보자. 빨리 설명해봐. 제일 큰 문제가 뭐겠어요? 학벌도 안 좋은 게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온 것부터가 잘못이죠. 고졸 주제에 결혼은 하고 싶었나 봐. 그것뿐인 줄 아세요? 제 말을 무시하는 행동까지 보였다니까요. 손윗 사람이 얘기하면 깍듯하게 고개 숙이고 들어와야 되는데 잘난 것도 하나 없는 게 고개를 치켜들고 있잖아요. 제가 옆에서 봤는데 어머님, 막내 동서 하나 때문에 조용히 잘 지내고 있던 우리 집안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요. 다른 며느리 드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가 제일 나빠. 중간에서 좋게 해결볼 생각을 해야지. 한쪽 편만 들면 오히려 더 심각해진다는 거 모르니? 그리고 고졸이 뭐 어때서? 내가 며느리로 받아줬는데 니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너희가 시임이라도 되니? 학벌이 안 좋으면 이런 식으로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거야? 교수인 너희들은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니? 고졸인 사람들은 무시해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냐고? 왜 묻는 말에 대답을 못해? 너희들 정말 그런 식으로 교육하는 거야?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집안 능력이 부족해서 대학 못 나오는 거? 그거 다 옛말이에요. 요즘 자기가 조금만 부지런히 움직이면 대학교 정도야 충분히 졸업할 수 있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한마디로 게으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놀고 먹었으니 들은 지식도 없어서 대학 가봤자 애들과 어울리지도 못할 것 같으니까 생산직에나 뛰어들고 한평생 공장에 처박혀서 남은 인생 노동만 죽어라 하다가 급에 맞는 사람 만나 결혼해서 쥐질이 궁상처럼 살겠죠. 그래서 최소한 대학은 나와야 대우를 해주라고
그렇게 애들한테 교육하고 있는데 제 교육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어떻게 그런 정신 상태로 교수를 하겠다는 거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으로 애들을 주입시키면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 몰라? 개개인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건데 너부터가 사고방식이 잘못됐는데 교육받는 학생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어? 그렇게 따지면 너는 뭘 얼마나 대단한데? 대학 교수인 거 말고 뭘 내밀 수 있냐는 거야? 막내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서 제일 능력이 좋은 건 알고 있니? 고등학교만 졸업했는데 번듯한 회사 만들어서 대표 소리 듣고 있다. 이 집구석에서 이런 대우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썩어 빠진 너희들의 정신상태 내가 오늘 바로 잡아주마. 너희들 당장 따라 나와. 내가 없는 사이 감히 이런 일을 저질러? 너희들 오늘 아주 그 말 쏙 들어가게 해주마. 시모는 저보다 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 남편과 아주버님들이 집으로 들어왔고 쑥대밭이 되어 있는 집안을 보자마자 사색이 된 얼굴로 쓰러져 있는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상황을 설명해 주면서 힘겹게 몸을 일으켰어요. 남편은 형님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에 분노했고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치는 거 아주버님들과 시부가 힘겹게 말리고 있었어요. 남편과 아주버님들은 알고 보니 첫 명절날 서로 좋은 추억 만들고 싶어 시장에서 특별히 주문한 케이크와 여러 가지 먹을 걸 사왔었는데 즐겁고 행복할 것만 같았던 그런 그림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버린 상태였죠. 시모는 형님들을 데리고 뒷마당으로 가더니 소농장에 멈춰 세웠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저에게 진심을 다해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날 조용히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두 형님들은 저에게 용서를 구하는 건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아니 왜 저희들한테만 그러세요? 막내 동서가 처음부터 처신을 잘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요. 얼마나 따박따박 말대꾸를 했는데요. 동서한테도 잘못된 행동에 대해 추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디를 다녀왔는 줄 알아? 요양병원에 계시는 시어머니 뵙고 왔다. 막내 며느리는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명절 전에 벌써 다녀왔다더라. 이제 기력도 많이 떨어졌는지 오늘 내일 하시는데 너희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한번 보여준 적 있니? 막내 며느리는 사업 때문에 쉴 시간이 없는데도 시간 될 때마다 요양원을 다녀갔다더라. 그것뿐인 줄 알아? 자기 친할머니도 아닌데 잘 좀 봐달라고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먹을 거며 선물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제공해 줬다는 말에 내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알아? 우리 가족들조차 신경 쓰지 못한 것들을 막내 며느리가 챙겼다. 너희들은 그동안 뭘 했는데 명절날 놀고 먹기만 하고 요양원에 한번 가자고 하면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면서 귀찮아하는 거 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너희들 사정도 있으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오늘 일은 도저히 조용히 넘어갈 수 없을 것 같구나.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니까 당장 막내 며느리한테 잘못한 부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특히 큰 며느리 넌 손이 발이 되도록 빌거라. 콩밥 먹고 싶지 않으면 당장 싹싹 빌라고. 두 형님들은 시모가 화를 내며 얘기하는데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저에게 조금도 사과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모는 결국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소 농장으로 들어가더니 바가지에 소 배설물을 한 바가지 가득 푼 다음 소똥보다 못한 것들이라고 두 형님들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부어 버렸습니다. 시모의 돌발 행동에 경악을 한 두 형님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소똥을 뒤집어 쓴 상태로 마당에 있는 수도가로 달려갔어요. 시모는 두 형님들이 씻지 못하게 수도 밸브를 차단시켰고 물이 나오지 않자 시모에게 화를 내면서 집 밖에 있는 농수로로 달려가 자신들의 몸을 빠뜨렸습니다. 그렇게 온몸이 젖어 있는 상태로 시모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자 시모는 농수로에서 소 배설물을 닦고 있는 두 형님들에게 그곳이 너희들이 있을 곳이라고 집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며 다시는 시댁에 찾아오지 말라고 화를 내셨어요. 시모는 저에게 큰형님한테 당한 거에 대해 법적으로 신고하라면서 직접적으로 도와주겠다며 위로를 해 주셨어요. 그날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첫째 형님이 저에게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법적으로 고소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학교에서까지 소문이 퍼지면서 일이 커지게 되자 교수 생활에까지 영향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아주버님과의 관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둘째 형님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둘째 아주버님이 실망을 많이 했는지 동생인 남편이 너무 큰 상처를 받아 괴로워하는 모습에 잦은 부부 싸움으로까지 이어졌고 집안 분위기는 날이 가면 갈수록 심각해져만 갈 뿐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첫째 형님의 행동에 조금의 선처도 없을 거라고 확고한 의지를 밝혔고 저 또한 같은 입장이라 법적인 처벌을 받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요. 자식들도 있으면서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행동들은 차후에 아이들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건 안 봐도 뻔하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가 되더라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했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가 밀어붙이자 그제서야 자신의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될 거라는 걸 인지했는지 합의를 하기 위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둘째 형님도 아주버님과 이혼 얘기까지 나오면서 문제가 커지게 되자 좋게 해결하고 싶어서 왔다며 같이 찾아와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동서, 내가 그땐 정말 미안했어.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동서는 고졸인데 사업에 성공을 내서 잘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배가 아팠어. 내 성격상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그런데 어머님이 동서만 챙겨주는 모습들이 너무 질투가 나는 거야. 고졸 주제에 사업도 성공했고 어머님한테까지 인정받은 그런 모습들이 비교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냥 얼굴만 보기만 해도 싫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동서를 괴롭히고 싶었고 상처를 주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그런 것조차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더라고. 결국 해선 안 될 행동으로 동서한테 상처를 줬지만 앞으로 내가 잘하면 되잖아. 우리 관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 시작은 안 좋았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어? 나 대학 교수야. 콩밥 먹는 순간 교수 생활 끝이라고.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있겠어? 소문이 얼마나 안 좋은지 동서도 잘 알잖아. 동서는 마음도 넓고 배려심도 많으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믿어줄래? 원하는 거 말만 해. 동서가 시키는 거 다 할게. 평생 등 돌리고 살 건 아니잖아. 그래, 동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건데, 이번 일 딱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신경에 거슬리는 행동 절대 안 할게. 나 이러다 정말 이혼하게 생겼어. 우리 애들은 어떡하라고? 엄마 없는 아이 만들 거야? 나도 동서가 잘 나가는 모습이 샘나서 그랬던 거지. 별다른 뜻은 없었다고. 두 형님들은 저희 집에 찾아와 좋게 해결보길 간절히 원했지만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던 터라 그 자리에서 형님들의 잘못을 덮어주기란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워낙 심각하게 나와서 좋게 해결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거기에다가 저희 부부만 이 문제에 개입이 되어 있는 게 아닌 시부모님도 화가 많이 나신 상태라 단시간에 모든 게 정리가 될 수는 없었어요. 제 결정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한 번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샤워할 때 보면 몸에 남아있는 그때의 상처들이 저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결국 첫째 형님은 예정대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고 둘째 형님은 아주버님한테 이혼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매달려서 현재 벌거 중에 있습니다. 첫째 형님은 현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그때 당시 몰랐었는데 제 몸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 수 있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첫째 형님의 형 집행이 더 길게 나오게 되었죠. 큰 아주버님도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했는지 현재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 같아 이혼하는 쪽으로 거의 기울게 된 것 같아요. 아마 출소하면 바로 서류에 도장 찍고 갈라설 것 같네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댁에 가면 작년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많이 힘들까봐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직 2달 남았으니 좀 더 생각해 보려고요. 지금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건강한 제 아들한테만 신경 쓰려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 아픈 기억들도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죠. 다 똑같은 사람인데 학벌이나 집안 문제로 차별하는 그런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서로 배려하고 아끼면서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들, 딸과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인 50대 여성입니다. 오랜 시간 고민 끝에 내린 결정에 후회는 없지만 막상 떠나려니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곧 명절이 다가와서 그런 것 같지만 그래도 제 결정을 번복할 마음은 없습니다. 큰 아들 따라 제 딸과 저는 해외로 떠나게 됐지만 이곳에 남아 있어야 될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저희 가족과 관계 형성이 좋았다면 분명 함께 떠날 수 있었을 테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많은 아픔을 겪게 되었던 터라 조금의 미련도 없이 그리고 그 사람들과 정을 떼내려 합니다. 평소에도 저희 가족이 상처를 많이 받았었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최대한 참고 살아왔었어요. 그 이유는 남편이 불행하게도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시모는 그 탓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2년 전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남편 옆에 제가 타 있었고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스카우트된 아들이 잠깐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돼서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얼굴이라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저를 태우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차가 미끄러졌는데 남편은 저를 지키기 위해 운전대를 안쪽으로 틀었고 가드레일과 부딪히게 되면서 전복이 되었는데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게 된 남편은 현장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때 사고가 나기 5분 전에 남편이 저를 태우고 막 출발했을 때 시모가 전화를 했었어요. 비가 많이 오고 있으니 사고 위험이 있어서 제 아들이 버스 타고 바로 시댁으로 오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걱정을 하셨는데 남편은 아들 얼굴을 빨리 보고 싶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터지게 된 거였죠. 그리고 시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된 이유가 전부 제 탓이라고 했었어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날 퇴근한 저를 태우러 갔다가 공항으로 가는 길에 사고가 나게 된 거라 저에게 잘못이 있는 거라고 오열을 하면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건 시모의 말처럼 저를 데리러 오지 않았다면 불행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기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낸 뒤 다니던 회사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회사를 다닐 수 없었던 이유는 항상 남편이 먼저 퇴근하고 저를 데리러 왔었기 때문에 회사에만 도착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시모는 퇴사한 저를 시댁으로 불렀어요. 장남이 세상을 떠났으니 시모와 신우를 제가 책임져야 한다며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한 뒤에 시댁으로 들어와 살길 원했습니다. 그 말에 당황해서 바로 답을 주지 못했었는데 시모는 세상 떠난 아들의 슬픔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제가 시댁에 들어오길 강요했었죠. 남편이 떠난 뒤 혼자가 된 저는 처음엔 모든 게 제 탓인 것 마냥 느껴져서 죄책감 때문에 시댁에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를 걱정한 딸은 혼자 살던 집을 정리한 뒤 저를 따라 시댁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시모가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려고 출퇴근 거리가 멀어도 시댁으로 들어왔었어요.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던 아들은 이런 상황들을 불안해 했었지만 아들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어서 때를 기다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딸이 시댁에서 생활하게 된 날부터 시모는 세상 떠난 아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다고 우울증까지 왔다면서 집안일들은 전부 저와 제 딸에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하나뿐인 여동생인 신우는 원래 성격이 안 좋았지만 남편이 떠나고 나선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더욱더 저희 모녀를 괴롭히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도 서로 얼굴 붉히는 걸 원하지 않았던 저는 최대한 참고 넘어가려 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시모와 신우의 행동에 결국 안 좋은 감정이 터져버리게 되었고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딸도 남편이 세상 떠나고 2년 동안 참고 살아왔었기 때문에 더는 감정 조절을 하기가 힘이 들었어요. 제 딸과 신우가 서로 이번 설 명절날 목소리를 높이면서 싸우게 된 이유는 제가 힘들게 만든 음식 때문이었어요. 식사를 하기 위해 서로 둘러 앉았는데 중앙에 올려놓았던 갈비찜을 대놓고 신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시모의 행동에 당황한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올려놓은 갈비찜이 전부라 같이 먹어야 하지 않겠냐고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는데
그런 저를 노려보던 신우가 밥 먹다 말고 젓가락으로 식탁을 강하게 내려치며 저에게 화를 냈어요. 엄마, 지금 하는 말 들었어? 갈비찜을 같이 먹겠다잖아. 겸상하는 것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이젠 아주 대놓고 먹는 걸로 사람 속을 뒤집어 놓네. 지금까지 노처녀로 살아온 것도 서러운데 내가 갈비찜 때문에 상처를 받아야 돼? 엄마, 뭐라고 한 소리 좀 하세요. 조용히 있으니까 우리가 아주 만만한가 봐. 내 딸이 먹고 싶다길래 가까이 끌어줬는데 뭐가 잘못됐니? 밥상머리 앞에서 숟가락도 뜨기 전에 기분을 잡치게 만들어? 지난 너는 굳이 갈비찜을 입구멍에 쳐넣어야 되겠니? 널린 게 반찬인데 왜 하필 갈비찜이야? 할미가 얘기했지? 이건 너희 고모를 위한 거니까 만지지 말라고 매번 명절마다 얘기를 했을 텐데 붕어 대가리도 아니고 벌써 또 까먹은 거야? 도대체 머리통은 왜 들고 다니는 거야? 그냥 장식품이니? 굳이 먹고 싶으면 밥 먹는데 분위기 망치지 말고 나가서 사 먹으면 되잖아. 너희들이 왜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지 벌써 까먹은 거야? 내 아들 세상 떠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감을 잃은 거냐고? 누구 때문에 우리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평생을 고개 숙이고 살아야 될 년들이 지금 누구 앞에서 눈을 부라려? 종년들 주제에 감히 우리 딸 갈비찜에 손을 대? 어머님, 그거 제가 만들었어요. 모두가 둘러앉아 같이 먹으려고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저희도 상당히 곤란하죠. 나이 한두 살 먹은 것도 아니고 먹을 거 가지고 유치하게 계속 이럴 거예요? 차라리 이런 식으로 서로 얼굴 붉히면서 싸울 거면 그냥 갈비찜은 아무도 안 먹는 게 좋겠어요. 계속 싸움만 나잖아요. 지금 어디에 손을 대는 거야? 그 더러운 손 안 치워? 종년 주제에 감히 갈비찜에 손을 대? 너희들은 지금 내가 하는 말 못 알아들었어? 이것들 안 되겠네. 너희들 저짝 가서 밥 따로 먹어라. 하여간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내 아들이 왜 너 같은 년이랑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장남이 세상을 떠났어. 알아서 기어도 모자랄 판에 눈치 없이 갈비찜에 손을 올려? 보자 하니까? 너희들 좋게 말로 하니까 내가 우습지? 시모는 기분이 상했다며 갑자기 저와 제 딸의 밥그릇을 들어 바닥으로 내리쳤어요. 앞으론 겸상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저와 딸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힘들게 제 딸과 명절 음식 준비하는 동안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두 모녀가 갈비찜 하나 가지고 집안 분위기를 상당히 안 좋게 만들어버려 저 또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그동안 세상 떠난 남편한테 너무 미안해서 최대한 참고 있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시모와 신우의 잘못된 행동에 결국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힘들게 음식 준비했는데 고작 갈비찜 하나 가지고 유치하게 서로 얼굴을 붉혀야 되겠어요? 어머님 성격이 더러우니까 아버님도 버티지 못하시고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신 거라고요.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저희가 노비예요? 종년들이라뇨. 그이가 세상 떠난 게 저도 마음이 아프고 아직까지 믿어지지가 않아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데 어머님은 제 마음 조금도 헤아려 주려 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런 점이 너무 서운하다고요. 그래서 지금 네가 잘했다는 거야? 어디서 시애미한테 말대꾸를 하고 있어? 우리 집 양반이 세상을 떠난 게
내 잘못이라고? 암에 걸린 것도 내 탓이니? 어머님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암을 유발한 거겠죠. 지금까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돌아보시면 답 나올 텐데요. 어쩜 사람이 그래요. 저도 그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지금까지 우울증약 먹으면서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데 서로가 같은 아픔으로 힘들면 최대한 좋게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만 아니었어도 내 아들 세상 떠날 일 없었다. 너 하나 때문에 돌이킬 수도 없는데 그럼 화가 안 나겠어? 회사로 데려와 달라는 말만 안 했어도 그쪽으로 갈 일도 없었을 테고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너 탓이 아니야.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건 안 보여? 나는 네가 평생 내 아들 세상 떠난 거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불행이 나를 숨쉬게 만드는데 여기서 멈출 이유 없잖아. 당장 엎질러진 밥그릇 전부 치우고 저기 구석에서 얼굴 안 보이게 밥을 처먹든지 해라. 같은 공간에서 숨쉬며 사는 것도 정말 곤욕이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내 아들이 세상 떠난 아픔을 잊어버릴 수 있지. 할머니가 드디어 병원에 갈 시간이 됐나 보네. 노망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어. 엄마, 우리 이제 할 만큼 했어요. 더는 이 집구석에 붙어 있을 필요 없다고요. 야, 이 쬐깐한 게? 너 지금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너희 엄마가 그리 가르치디? 아주 두 모녀가 쌍으로 난리를 치는구만. 내가 웬만하면 조용히 넘어가려 했는데 너 오늘 그 버르장머리 좀 당장 뜯어 고쳐야 할 것 같다. 엄마,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어. 오빠는 세상을 떠났는데 내 앞에서 저렇게 멀쩡히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우라통이 터진다고요. 눈치도 없이 우리 오빠가 좋아했던 갈비찜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너희들은 밥 먹을 자격도 없어. 신우는 무서운 눈빛으로 저와 제 딸을 노려봤어요. 그리고 거침없이 제 딸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고 제 딸 또한 안 좋은 감정이 계속해서 쌓여왔던 터라 신우를 똑같이 밀쳤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설 명절날 대판 싸우게 되었고 무지막지하게 달려든 시모는 제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남편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중간 역할을 잘해줘서 서로 안 좋은 감정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게 문제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시모와 신우는 저희 모녀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던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만 참기로 했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이 살던 집을 처분하고 그 자금으로 아들은 미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중에 돈이 많지 않았고 최대한 버티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을 시모와 신우는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제 딸을 함부로 대했어요. 어차피 떠나면 평생 얼굴 볼 일 없어서 저희 가족은 최대한 시모와 신우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었고 갈빗대로 뺨 세례까지 날아왔습니다. 만약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다면 함께 떠나는 걸 고려해 봤을 텐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많은 걸 겪고 와서 더는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집안이 아수라장이 된 상태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저와 뒤엉켜 있던 시모는 행동을 멈췄고 고개를 돌려 인터폰을 바라보길래 저는 시모를 밀친 뒤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엄마,
아니, 얼굴이 이게 뭐예요? 진아 너도 꼴이 이게 뭐야? 할머니, 저랑 약속하지 않았어요? 저 오기 전까지 최대한 좋게 지내기로 했었잖아요. 아유, 우리 손자 왔어? 네 엄마가 할미를 얼마나 속썩였으면 이렇게까지 행동했겠니?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가 터져버린 거라 어쩔 수가 없었다. 너는 만신창이 된 할미 꼴은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오늘 온다고 하지 않았잖아. 애미 너는 우리 손자 온다고 이제 말도 안 한 거야? 아주 막 나가기로 작정을 한 거지? 너희랑 사는 거 지긋지긋했는데 차라리 잘 됐다. 이참에 우리 손자가 이 할미 좀 데려가면 안 되겠니? 이 집구석에서 서로 얼굴 붉히면서 사는 것도 이제 지겹고 숨 좀 쉬면서 살고 싶구나. 우리 손자는 할미 편이지? 그래. 할머니랑 고모가 너 올 때까지 얼마나 목 빠지게 기다렸는지 알아? 나도 늦었지만 결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 여기에는 나랑 맞는 사람이 없다니까? 해외에서 찾아봐야 되겠어. 더 늙기 전에 좋은 남자 만나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 조카가 고모 도와줄 거지? 너 좋은 곳에 스카우트 제의 받아서 돈도 많이 받는다며. 네, 저도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저희 아빠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끝난 뒤 비행기 타기 전에 제가 할머니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 엄마랑 제 동생 잘 좀 부탁한다고 했잖아요. 걱정하지 말라면서요. 할머니가 저희 엄마 잘 챙겨주겠다고 하셔놓고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제가 안부 전화 드렸을 때 아주 잘 지내고 있다면서요. 서로 단 한 번도 얼굴 붉힌 적 없었다면서. 그건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이 정도로 심각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지금 너무 큰 실망을 해서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이번에 지금 일하는 곳보다 더 큰 금융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 받아서 회사를 옮기기로 했거든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조건이 뭐였는지 알아요? 저희 가족 모두가 함께 살아도 넉넉할 정도로 큰 집을 제공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명절이고 좋은 소식도 알려드릴 겸 해서 잠깐 온 거였는데 이렇게까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짐 챙기세요. 할 만큼 했고 더는 이 집구석에 붙어 있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희끼리만 출국해요. 여권도 미리 준비해 놨죠? 몸만 떠나면 되는 거니 내일 바로 출발해요. 아니, 잠깐만. 갑자기 떠난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너 할머니 꼴은 안 보이는 거야? 이거 봐봐라. 머리가 한 움큼 빠져 있고 옷도 다 찢어졌다. 여기 얼굴 보래도 너희 엄마한테 긁혀서 손톱 자국까지 났다고. 지금 이게 내 잘못만 있는 거 같니? 서로 불만이 있어서 그 감정이 터져 나온 것 뿐이지. 평소엔 잘 지냈었어. 안 그래, 혜미야? 아들은 이미 두 귀를 닫아버렸고 제 딸과 저는 몸만 떠나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간단하게 가지고 갈 짐만 챙기려고 움직였어요. 시모의 말에 아들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최대한 상황을 풀어보려 했지만 이미 서로가 받은 상처의 골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좋게 풀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너희들 전부 다 떠나버리면 집안일은 누가 하고 음식은 또 누가 만들어? 설마 생활비까지 끊어버리는 건 아니지? 네, 그것도
이제 그만하려고요. 매달 할머니한테 드렸던 용돈도 더는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고모도 마찬가지야. 그동안 내 동생 잘 챙겨주고 있다는 거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거잖아. 너무 실망스럽고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 고모가 왜 지금까지 남자 하나 못 만나서 결혼을 못하고 있는 줄 알아? 고모 성격을 봐봐.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해외 가서 남자 찾는다고 고모 성격 맞춰줄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남 인생 망치지 말고 그냥 평생 노처녀로 혼자 살아. 애미 너 정말 이 집에서 나갈 거야? 너희들 그냥 가버리면 여기에 남겨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냥 이대로 떠나버리면 굶어 죽는다는 거 몰라?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집 처분하면 되죠. 둘이서 살기에는 너무 넓잖아요. 둘이 사는데 큰 집이 뭐가 필요해요? 제가 봤을 때 이 집 너무 낡아서 조도 안 가지겠지만 그래도 돈이 다 떨어져서 먹고 살기 힘들면 헐값이라도 처분하세요. 투자 목적으로 사가는 사람 분명 있을 거예요. 정말 이럴 거예요? 오빠가 이런 사실을 알면 좋아했겠어요? 서로 안 좋은 감정 있다 보면 얼굴 붉히고 몸싸움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지. 왜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가 한 가족인 건 변함없는 사실이라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좀 지나쳤던 것 같으니까 먼저 사과할게요. 그 사과 나는 받아줄 생각 없는데? 오늘 하루 잠깐 그랬다면 이해라도 하지. 그 사람 세상 떠나고 2년 동안 어떻게 했어? 내 아들 해외에서 근무하는데 방해될까봐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했던 것 뿐이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왔었다고. 오늘이 지긋지긋한 관계 끊어낼 수 있는 시간인데 내가 이 시간을 놓칠 것 같아?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과하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냥 평소대로 해. 어차피 내 결정이 바뀔 일은 없을 테니까. 2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설 명절은 그렇게 서로에게 아픔만 남겨진 채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제 딸은 아들의 도움을 받아 해외로 이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잠깐 지낼 임시 거처를 마련했는데 시모와 신우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알고 보니 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몰래 찾아가 퇴근할 때 미행해서 저희 집을 알아낸 거였습니다. 저희 가족이 떠나게 되면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 많아지니까 발등에 불이 붙어버린 거였죠. 별로 대화하고 싶지도 않아 딸을 집으로 들여보낸 뒤 문을 닫으려는데 신우가 현관문 틈 사이로 발을 껴넣더니 1분만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드러나 보려고 용건만 말하라며 1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정말 우리만 여기에 놓고 떠날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이렇게까지 사과를 하면 용서받을 기회는 줘야 하지 않겠어요? 분명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을 텐데 이대로 그냥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앞으로 진아랑 세연이한테 잘할게요. 그동안 세연이가 고생했으니까 이제 내가 하면 되잖아. 거기 가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할게. 그냥 엄마랑 나 데리고 가기만 하면 돼. 다른 거 바라지도 않는다니까. 이미 배는 떠났다고 했잖아요. 더는 그쪽들 얼굴 2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데 구차하게 자꾸 이럴 거예요? 우리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 충분히 할 만큼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하겠다는 거잖아. 애미 너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충분히 알고 있는데 당연히 보답해줘야지. 제가 바라는 건 우리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길게 대화할 수가 없어요.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요. 1분 지난 것 같은데 볼일 끝났으면 문 닫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애미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었다. 이 정도면 다 보여준 거 아니니? 너한테 했던 몹쓸 짓들 전부 다 사과하마.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랬어.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내 하나뿐인 아들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어느 어미가 온전한 정신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 장남인 내 아들 고생만 하다가 세상을 떠난 것 같아서 지금도 아들 생각만 하면 북받쳐 오른다고. 너도 자식 가진 입장에서 내 마음 이해할 수 있잖아. 잠깐 정신 나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까 우리 다시 잘 해보자. 너희들 전부 떠나고 나면 남겨진 나랑 내 딸은 아등바등 살다가 길거리에 나앉게 될 텐데 너도 그건 원하지 않잖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둘 다 사지 멀쩡한데 왜 길거리에 나앉을 생각부터 하는 거죠? 이럴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그것부터 고민하세요. 내 아들 따라가서 주는 용돈 받아가며 살고 싶어서 이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저에게는 지금이 이 악연을 끊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절대로 같이 떠날 생각 없으니까 그만 연기하고 돌아가시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경찰 부를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진우가 할미 왔다. 정말 할머니 여기에 두고 갈 거니? 굶어 죽길 바라는 거야? 네가 원하는 게 그런 건 아니지? 잠깐 할미 얼굴 좀 보고 대화할 수 없겠어? 오늘 첫 비행기로 이미 떠났어요. 가기 전에 저한테 절대로 받아주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이미 제 아들은 두 사람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고 평생 얼굴 볼 생각 없는 것 같더라고요. 경찰 부르기 전에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서로 얼굴 마주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저에게는 상당히 역겹거든요. 시모와 신우는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 않자 제 팔을 잡고 눈물로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와 제 딸이 받은 상처가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 사람들을 밀친 뒤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찾아온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계속해서 오길래 경찰들의 도움을 받아 더는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하던 시모와 신우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절대로 받아줄 마음은 조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저희 가족은 모든 준비가 끝나서 아들이 있는 곳으로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 딸이 다니던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어서 갑자기 퇴사하는 게 마음에 걸려 그 일만 마무리 짓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일을 좋게 마무리하고 모든 정리가 끝난 상태입니다. 내일이면 저는 한국 땅을 벗어나 아들이 있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텐데요.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제 입장에서 많이 불안하지만 정말 다행인 건 제가 거주하게 될 그곳이 한인타운과 가깝고
제 딸도 외국인과 의사소통이 될 정도는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새로운 시작이라 떨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곳에서의 삶보단 100배, 1000배 좋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시무와 신우가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고 했지만 한 번 틀어진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지는 않네요. 더는 고민하지 않고 뒤돌아볼 생각도 없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알아서 먹고 살겠죠. 여러분들께서는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 일은 언제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도움받을 수 있는 일들이 갑자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완만한 관계 형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사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선 언제나 지혜롭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